그래서 지금 시간에 해결에 어, 대해서 해결과 이 밸런스, 음, 하모니, 그럴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실 거죠? 네, 네. 음, 챕터 1이 그 네, 제목이 타이틀이 여기서 헤글's dialectical method예요. And the 네, system of totality. 그래서 헤겔의 그 변증법 있잖아요. 예, 음, 우리가 해결하면 변증법으로 유명하잖아. 뭐, 정반합으로 뭐 굉장히, 정반아, 예, 우리 네, 고등학교 책에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윤리에. 그래서 그렇죠. 뭐 thesis, antithesis, 그다음 뭐 synthesis, 뭐 이렇게 가잖아. 뭐 이런 건데 결국 이제 thesis가 있고 antithesis가 있고 정이 있고 반이 있는 게 역설적인 거잖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을 만나잖아, 네, 반대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합해져서 하나의 그 네. 반대가 해소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에 대입하면 문재인은 굉장히 나이스했는데 그 그렇지. 나이스 천박한 어? 응, 그 그렇지. 유머 시기가 나오고 예. 아주 네, 이 사람은 반찬 저기 다이얼렉틱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렇지. 이게 정이 있으면 반이 있으면 이게 합으로 가야 되는데 합으로 일단 가려나? 그럼 우리 정치가? 가는 게 아니라 합으로 어떻게 그냥 정적을 제거하잖아. 정적을 네. 제거하니까 아니 합으로 무슨 합이야. 반대. 포스터 응. 윤석열은 합으로 가겠나? 포스터 윤석열 글쎄 정반 모르겠어. 합. 이게 워낙 이렇게 되면 자신이 또 그렇게 당하거든. 이 악의 순환이 이 순환이 이게 끊이질 않아요. 이게 참 아, 문제인데 문제는 근데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 김건희가 김건희가. 아주 그걸 굉장히 김건희가 뒤에서 이 정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나경원 문제도 그러고 이게 아주 심각해. 이게 정치 뭐 집안에서 내조만 하겠다는 사람이 이게 지금 이게 참 얼마나 그게 쇼였는지. 어쨌든 뭐 어쨌든 예. 예. 음. 그래서 뭐랬냐면은 처음에 볼 때 내가 뭐냐면 이 헤겔의 이 실제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제. Hegel's view of reality. 이 실제관이라는 게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전개되잖아. 이게. 정반합 예,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다이내믹. 투쟁하는 관계인가? 그 투쟁도 했다가 화합도 했다가 이게 바로 그 역동적인 거거든. 음, 역동적이라는 게 사람 막 움직이잖아. 다이내믹한 그런 어떤 무브먼트, 다이내믹한 무브먼트잖아. 그 이 사람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나름대로 그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역동성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칸트 그 이후에 이제 그 철저하게 그, 그 역, 그 다이내믹 변증법이라는 거는 역동적인 움직임이거든. 내가 볼 때 이게 죄송한데요. 칸트와 어떻게 해결이 연결이 되죠?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칸트가 나름대로 놀라운 그 철학적 정립을 한 거는 굉장히 그 이전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음, 당시 그 칸트 시대 때 1700년대와 그 1800년 같은 그때를 보면 이제 1700년대죠. 이제 헤이겔은 1800년대고 음, 서양 철학에서 그 지배적인 논리가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가 이제 되겠지. 뭐냐면은 특히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중세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네 신학을 또 발전시켰으니까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모순율, 배중률, 뭐 음, 동일률 뭐 이런 식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패러닥스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음, 때 음, 완전히 모순 덩어리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왜? 그 진리는 패러닥스면 안 되거든. 이 진리라는 거. 진리는 그러니까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모순이 나타났다. A면서 A가 아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프로포지션이 아닌 거라고. 이게 A면서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맞는 문장이라는 거는 참인 문장, 진리인 문장이라는 거는 A면 A고 A 마이너스면 A 마이너스여야 돼. 그런
not A면 A고 not A면 not A여야 되지. A이면서 동시에 not A인 것이라는 거는 악이면 이거는 악이지. 악이 그렇지. 선이 될 수 없다는 선이면 거. 석이고 결국 음. 중세 뭐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그래요. 그 특히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큰 영향을 끼쳤고 뭐 이제 이러면서 가다가 그런데 다시 말해서 신은 선하지. 신은 선하지. 그리고 이게 악이 아니라는 거겠죠. 뭐 그리고 뭐 그잖아. 그 음. 뭐 신은 영원하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그게 칸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칸트에서 뭐 그다음에 점점 이제 여러 끊어진다는 얘기야? 가지 뭐 중세 신학 나오다가 칸트에 와서 네. 칸트가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은 엔티놈이라는 거를 이제 제기해요. 그렇지. 엔, 엔티노미 들어. 엔티놈, 엔티놈이라는 거를 엔타이넘. 그게 뭐냐면 그게 역설이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시공간에서 이 시공간에서 우리가 살잖아. 그럴 때 이 시공간에 벌써 시공간이 우리의 사고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 순수 이성이라는 거는 이 시공간 안에서의 이 사고인 거야. 그렇잖아. 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 벌써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음. 일단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초월적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칸트에서 이성은. 일단 순수 이성이라는 거 볼 때 음. 시공간 안에서 음. 그러니까 칸트가 결국은 초월적 이성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뭐야 어, 실천적 이성이라든가 판단력 비판 뭐 할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공언이라면 뭐냐면 철학사에서 칸트의 공언이라는 거는 딱 그 제한을 두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라는 거는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순수 이성 속에서 이게 어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누가 뭐 누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 지금 그 칸트 칸트가. 칸트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배중률, 모순율, 동일률 뭐 이런 어떤 모순이 없는 이런 논리, 철저한 논리는 이게 시 공간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이성의 영역 속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게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 음. 왜냐하면은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 이런 게 항상 존재하거든.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그래요.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자, 무슨 얘기냐면 세계는 유한하다. 뭐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세계는 무한하다. 음. 역시 마찬가지 이게 그렇지. 서로 반대되는 얘기지만 이게 다 가능한 얘기거든. 우리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하면 되겠죠. 이 공간 안에 사는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 순수 이성에서 시 공간 안에서의 절대적 진리라는 거는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공식들을 이런 것만이 이제 순수 이성 속에서 이제 완벽한 음. 논리를 구현해내는데 그것도 근데 칸트는 유클리드의 그런 수학을 전제로 했던 거지 음. 비유클리드적인 그런 거라면 완전히 그 칸트의 그런 논리는 무너지거든요. 그 순수 이성 체계는 사실 뭐 이거는 약간 또 다른 그래. 문제인데 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안티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안티놈이라는 거는 역설의 세계가 안티놈이라는 얘기야. 그래 역설에 우리는 역설에 부딪히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어떤 역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음. 이런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시공간에 사는 우리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공간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논리는 그런 거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명제를 끌어들일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신은 존재한다. 얘기가 그럼 신은 믿는 사람들한테 존재하는 거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신론자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신은 이런 것들 존재한다는 개념은 신은 음,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분리될 수가 없죠. 음. 그렇죠? 그 그 무슨 얘기야? 얘기하자. 아니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 아니 서로 반대되는 명제잖아. 근데 존재한다, 반대는 존재하지 되는데 않는다. 신이 개념 자체가
음. 없다는 개념이 없이 있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뭐 그렇지. 있다는 게 있다 없다가 서로 네. 그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역설 아니야? 그렇지. 그 있다 없다라는 게 결국은 그렇지. 그 역설적인 개념 잡지가. 그런 개념이죠. 예. 있음이라는 거는 결국 없음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있음이라는 걸가 가능한 거고, 결국 없음이라는 거는 있음이라는 거를 전제로 할 때 또 가능한 거고, 뭐 이런 건데 결국 그래서 A이면서 엔티노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티노미가 어떻게 엔티놈이라는 거는 A이면서 A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공존하는 거야. 역설인 그 거지.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개를. 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근데 A면서 A가 아니고 뭐 이게 결국 역설인데, 칸트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칸트는 그러나 이 서양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참아내지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소를 하려고 그랬다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이 역설적인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병리 현상이라 결국 이 진리 탐구에 있어서는 이게 사라져야 될 음, 이런 상황인 거야. 칸트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제 얘기하지 않은 그런 역설적인 안티노미라는 거를 인제 얘기를 한 거였지. 우리 순수 이성 엔티노미가 안에서.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돼요? 어 반명 엔티노미라는 건 그냥 안티노미로 번역했던 것 같은데. 안티노미. 안티노미.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반명제예요. 명제 음, 반명제. 그러니까 이런 A가 존재한다 그러면 A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음, 가는 거지. 음.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 우리가 이제 이 시공간 안에서는 어차피 음,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성이라는 게, 이 제한됨이 우리의 벌써 사고 안에서 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결국 거기에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순수 이성의 한계인 거야. 순수 이성의 한계. 오케이.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 그렇게 나오는 어어. 거구나. 순수 이성이 어디까지 제대로 된 순수 이성이냐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수학, 과학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인제 문제가 있는 게 현대 과학, 현대 수학에 와 가지고 다 깨지잖아. 깨지죠. 현대 수학, 현대 과학도 참이면서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 이런 게 그렇죠. 많거든. 뭐 음, 삼각형의 합이, 내각의 합이 뭐 180도다? 이게 인제 뭐 그것도 어떻게 깨져버려요?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그것도 뭘 전제로 깨지죠. 하는 거야? 평면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야? 평면 안에서 180도 아, 있지만 공간 속에서 공간 안에서 삼각형이라는 거는 아, 180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간 안에 있는 평면 안에서 180도죠.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 시공간이 평면만 있는가? 그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디멘셔널한 건데, 3차원적인. 아, 그러니까 칸트가 틀린 거야. 그건 칸트의 수학, 과학 그 순수 이성의 명제는 철저하게 유클리드 그 수학을 전제로 한 거예요. 유클리드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미적분은 안 논리를.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 그 당시 미적분이 없었나? 아니 그 누구야? 그 라이프니츠나 이런 쪽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써 이게 나오기 시작했구나. 뭐 뉴튼, 라이프니츠 벌써 다 그게 제기됐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뭐 유, 사실 미적분, 그렇지, 그런 것들은 약간 그런데 그건 이제 다음에 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솔직히 심지어 평면 안에서도 말이야, 삼각형이라는 거 180도라는 게 이게 왜 웃기냐면, 그걸 현미경으로 180도라는 거는 우리의 그 퍼셉션이거든. 우리의 그렇지. 어떤 어, 음, 습관적인 사고인데 그 배웠기 때문에. 근데 현미경으로 그거를 관찰할 때 180도 절대 못 얻어. 다 음, 구불구불하거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의 세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치? 네.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까지는 다 허물어진다고.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해체주의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칸트가 그래서 그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의 문제를 발견을 해도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로 다시 해결되는 게 똑같아.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 자체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이 물 자체. 물 자체.
예, 딩 안직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월계겠지 현상계가 아니라 그 현상 넘어서 있는 초월계라고 그럼 누미나라 그게 그래요. 그게 피나미나가 아니라 플라톤의 누미나. 아이디어랑 뭐가 달라? 그렇지. 결국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결국? 플라톤의 아이디어나 어. 그 이상계나 물 자체나. 예, 물 자체 이게 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신 중세에서 말하는 신, 음. 그다음 뭐 아이디어, 뭐 이데아 세상, 이데아 사상, 그다음 이제 물 자체 아니면은 누미나 여기로 가면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은 거란 말이야. 칸트가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거잖아. 뛰어넘은 거니까 아 여기에는 이제 철저하게 시공간이 뛰어넘기 때문에 역설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 안 할 거라는 가정을 하죠. 음. 칸트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서양 철학자다운 이런 어떤 그러니까 발상인데 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데 문제는 이 뭐냐면 우리의 물 자체와 지금 시공간의 전적인 토더 펀더멘털 디퍼런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디퍼런스가 있는 거야. 무슨 디퍼런스냐면 분리가 됐는데 우리의 순수이성 있죠. 시공간의 영향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순수이성은 그 물 자체를 절대 인식을 못 해요. 칸트는 그렇게 봤어. 예, 순수이성으로는 논리적 사고, 수학적인 것도 수학적인 예, 수학적인 거, 그 뭐 과학적인 그런 것들 자체가 철저하게 그 시공간 안에서 순수이성이지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는 그 물 자체 세계 있죠. 이 물 자체 세계. 책상 그런 건 절대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봐도 우리의 감관 속에 들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뭐 이성, 오성 네. 속에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걸 뛰어넘어서 그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그러나 딱 수학적인 진리는 그나마 가깝다는 얘기야. 아, 과학과 아니야.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진리도 그나마 이 시공간 안에서의 절대 진리를 확보하는 거지. 칸트가 그러나 그것도 지금 현대 수학에서 다 무너지지만 그래야겠지. 예, 칸트가 볼 때는 그야말로 완벽한 절대적 지식이 가능한 거는 순수이성 내에서 그거는 이제 수학과 이제 과학의 논리라고 봐요. 칸트가. 우위를 뒀네. 과학과 예, 수학 진리를 우위를 뒀어요. 우위를 우위를 뒀지. 뒀네. 예, 우위를 뒀는데 그래서 이 철학과 수학은 굉장히 밀접한 이제 관계를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관건이에요. 최근에 내가 저기 뭐 김상희 교수님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철학의 수학소라고 굉장히 이 수학을 또 철학화 시켜서 푼 건데 거기에 이 한철학이 연결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이에요. 그 어쨌든 그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음, 칸트에서 해결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칸트가 지금 이제 칸트가 바라보는 세계가 이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물 자체 세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타깝게도 가? 우리의 순수이성 시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순수이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라. 음, 그게 말로 그 객관적인 세계거든. 절대적인 세계고 우리의 그 감각 이성, 오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세계야. 그러니까 결국 칸트는 뭐 실천 이성을 얘기해요. 실천 이성. 그거는 완벽하게 도달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어서 행해야지만이 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국 굉장한 기독교 철학자라고 봐요. 이 칸트는 이게 이 기독교 철학자 우리 저기 목사님들이 칸트 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런 선한 의지를 갖고 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간단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의 윤리 철학이라는 결국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굉장히 단순하네. 이게 순수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수이성이 수학과 과학적인 지식 말고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데 항상 음, 안티노미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그런 윤리적인 보편적 그 기반을 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 자체의 세계,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절대 세계, 객관적인 세계를 일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제를 해야지. 여기 오면서 이제 뭐 연결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에서 칸트의 아주 이승이네, 완전히. 곤혹스러운 그 전개 방식이 따라져요. 이게 그게 뭐 하여튼 그 윤리적인 문제고 실천적인 문제인데 결국 물 자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제
결국 그래서 나중에 그게 시공간에 되게 제약이 돼 재밌어요. 예.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구매체가 있다고 어떻게 플라톤의 알아? 주석이라는 거야. 화이트헤드가 얘기하기를 서양 철학의 역사는 다 플라톤의 아, 주석이라고. 결국 이데아를 다 설정을 하잖아. 결정을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있어야만이 시공간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그거는 전제의 문제지. 언제 물 문제? 자체라는 거는 시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 이성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가 없는 세계야.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거는 문제? 전제인데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헤겔에 와서 음. 재밌는 게 헤겔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사고 발상을 합니다. 낭만주의적인 아주 어, 로맨틱해. 그 사실 19세기가 낭만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사상이거든. 아, 세계거든. 정말요? 그러니까 그게 아 예술에도 미치고 심지어 음. 어떤 음악이나 이런 세계가 고전파 의 그런 음악과는 이제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 고전의 그 클래시컬한 모차르트나 뭐 이런 것들 이게 같이 보면은 그 칸트 아주 비슷해 흡사해 굉장히 모차르트 막 알지? 막 뭐 베토벤 음악 모차르트 막 보면 굉장히 딱 일정하잖아. 막 하고 음. 예. 그렇죠. 이거 뭔가 틀에 박힌 그래 뭐. 막 칸트도 굉장히 그 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딱 프레임을 만들고 그 오성으로 어디까지 그 파악을 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음. 아주 그 화성학 법칙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음. 딱 갔다 오는데 낭만주의자들은 인제 뭐 철저하게 무슨 뭐 현대적인 근대적인 무슨 해체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인제 거기를 좀이라도 인제 파괴를 시키려고 하지 낭만적으로 이제 바라본다고. 좀 이러다 감정을 보니까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낭만주의가? 어디? 감정, 낭만은 뭐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게 낭만주의 아닌가? 감정 그렇지 감정. 예술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음. 이제 철학 속에서는 어떤 이상 세계를 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한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지. 그걸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는데 칸트 같은 경우 딱 그 선을 걷잖아. 어떻게 음. 보면은 경계선을 걷거든. 음. 현상계, 음. 예지계라 그러나? 한국말 번역으로 그 누미나가 예지계, 그다음 음. 피나미나 현상계, 그리고 순수이성, 실천이성, 그리고 음. 딱 경계를 줬어요. 여기까지 우리 순수이성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이게 우리 순수이성으로서는 역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음. 아예 그 순수이성을 사용하면 안 되고 순수이성 내에서 끊임없이 역설이 나. 자꾸 그걸 갖다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럼 역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물 자체 세계를.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세계는 이 우리 순수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 실천이성으로 이제 실천이성. 어떤 판단력으로 이제 그 미의 세계를 보는 거지 거기에는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되고 이제 막 이런 음. 그런데 해결에 와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해결이 하죠. 이게 뭐냐면은 정반합이야 그게. 음. 끊임없이 역설을 우리가 나쁘게 바라보지 말자 이거야. 해결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해. 음. 내가 볼 땐 어떻게 보면 역설에 대한 낭만주의자고나 할까? 음. 아주 최초의 음. 이 아니다. 그 최초는 뭐 더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철학적으로 집대성한 사람 최초의 철학자가 바로 그 헤겔이 아닐까. 음. 역설을 어떤 질병으로 보지 않고 이 꼭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로만 보지 말고 역설을 피하지 말자. 이 사람 논리는 자꾸 칸트와 역설을 아주 질병적인 걸로 봐 가지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지 못했던 그런 역설적인 문제를 이제 순수 이성 내에서 봐 가지고 했는데 그걸 자꾸 또 인제 극복을 하려다 보니깐 예지계 뭐 이래 가지고 나눈단 말이지 경계선을. 이러지 말고 그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그거를 끊임없이 회통을 시키자는 거야. 이게 circulate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thesis가 있고 antithesis가 있지. 나와 너가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다 적용해. 신이 있고 세계가 있고 이게 다 하나의 반대되는 요소들인데 음. 이거를 끊임없이 어 합으로 인제 도출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가만히 synthesis로. 놔두라는 얘기야? 아니, 아니면 아니, 아니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라는 뭐 얘기가 우리가 아니라 참여하라는 얘기야? 이 사람이 뭐냐면 칸트가 정립한 게 있어요. 그 오성의 어떤 그 범주 있어요. 칸트의 그 범주 이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순수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범주 같은 범위가 있었는데 헤겔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컨셉이라 그러겠지. 모든 인간은 이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식과 사고 체계에서 이제 개념이 설정되잖아. 우리가 어떤 하면 딱 개념을 갖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거를 딱 맞닥뜨릴 때 이 개념 안으로 이게 짜맞춰져 주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이제 역설이 파악을 안 생기지. 하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어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리 이게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게 한계 당연히 한계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닥뜨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이랬을 때 이거를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지 말고 넓히자는 거야. 결국은 그저저그 그 나의 그런 사고와 실제 그 객관을 회통을 시켜가지고 다이얼렉틱하게 변증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그런 합을 도출하는 거지. 또 다른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런 거를. 계속적인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국은 얘기네. 예? 계속적인 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래서 즉자 대자 막 그러잖아. 즉자 나의 주관 대자 서로 맞출 서 있는. 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칸트랑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어떤 그 변증법적인 것과 또 하나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물 자체를 설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음. 그런 예지계가 아니라 절대 이성. 순수 이성이 아닌 이 사람은 절대 이성을 얘기해. Absolute Spirit을. 이것에 이제 도달한다는 거지. 우리의 어. 정말 그러면 끊임없이 정반합 그 변증법 과정에 의해서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상정하는 세계는 결국 그 절대 이성의 세계인데 절대 계속 정신의 세계.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인간의 지난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그게 플라티누스 철학처럼 뭐 절대적인 뭔가 있어서 인간계로 이제 음. 예? 그 하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계에서 계속 이 절대계로 가는 게 이제 플라티누스 철학 아니겠어요? 뭐 그렇지. 그거랑 위에서 비슷한 아래로 건가? 뭐 아래에서 위로. 예, 그 플로티누스 철학이랑 비슷한 어, 건가? 예, 신플라톤주의.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건 좀 너무 단순하고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람 글이 굉장히 어렵다. 내가 음. 그 Philosophy of Religion이라는 책 있어요. 그거 보고 그 또 Aesthetics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 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논리학 책이 있거든. 그 해겔의 논리학. 이 세 권이 아주 대작인데 이거를 vanderbilt에서 피터 하지슨이 헤이겔하고 화이트헤드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한번 들은 적이 해결하고. 있는데 예, 그걸 수강하고 또 그 사람하고 그 인디펜던트 스터디 하면서 그 사람이 헤겔 그 실학자거든. 그 그 사람 이제 해결이랑 화이트헤드를 좀 한번 비교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오늘은 못 하고 이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단한 주제. 얘기죠. 그거를 여기서 이 책에서 다뤄요. 어. 헤겔과 그러면 화이트헤드를. 절대 이성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슨 씨앗 같은 게 계속 발현돼서 고양돼서 뭔가 어. 그런 완벽한 존재로 승화한다는 얘기예요. 수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절대 정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절대 칸트, 정신을 가정한 게 아니라 어. 뭔가 절대 정신으로 계속 진화한다는 얘기야. 가정을 하는 아니야. 거랑 두 개야. 그 사람의 이제 철학에 보면은 이제 내가 볼 땐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절대 정신이라는 거를 가정하니까 그렇게 철학을 전개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전제인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한 전제를 문제가 하구나. 내가 절대 지금 정신이란 게 완벽한 해- 절대 정신이란 게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구나.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결국 결국 해결도 그 음, 칸트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고 했어도 음. 결국 말이지 여전히 그 화이트헤드가 플라톤의 주석이라는 게 똑같아. 지금 절대 정신 얘기하고 어, 물 자체 얘기하고 좀 이데아 얘기하고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인데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요. 결국은 해겔이 때 절대 정신 세계는 또 거기에는 역설이 다 해소되는 거야. 그 세계로 가면 역설이 다 없어져요. 안티노미가 존재하잖아. 그러나 결정적으로 칸트와 해겔의 차이는 뭐냐면 음, 칸트는 우리 그 순수이성 내에서 그 세계를 도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어떤 음, 예지계나 누미나를. 그런데 음, 에, 해겔은
우리의 절대 정신 세계인데 이거는 얼마든지 정반합에 의해서 결국은 도달이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대상으로 봐요. 예.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주관과 얘기네. 주관과 객관이 음. 철저하게 어떤 융합되는 세계인데 합일되는 세계야. 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무슨 불교 동양에서 보는 세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아니, 동양에서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나 해겔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해겔도 엄청난 그 기독교 철학자예요. 그 기독교 그래요? 철학자고 음. 결국 뭐 그 절대 정신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뭐 신적인 정신 뭐 이런 차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신비 그거는 이제 해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어, 해겔의 업적이 영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훗날 그 완전히 그 신비주의 쪽으로 가기도 하고 신비주의구나. 반대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유물론적인 그런 어떤 고 박사님 그 잠시만요. 네. 정반합에 예. 그러면 칸트의 실천 이성은 그냥 내가 그냥 바르게 사는 데 있다는 얘기야. 뭔가 그 신과의 합일이 아니라 뭔가 절대적인 그 진리와의 합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인간으로서 그럼 그냥 그럼 그런 정의 차원이야. 아우 겸손하게 칸트의 철학은 겸손함의 철학 겸손. 그 겸손해야 돼. 함부로 그 어, 논리고 이성이고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까불지 말란 얘기야. 그거 얼마나 그렇구나. 허황된 거야. 항상 엔티노미야. 너가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봤자 역설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수 이성에서. 그러니까 엄연히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실천 이성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 실천 이성이 예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런 건 아니야. 아니야. 예, 어, 얼마든지 그거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접근을 못 하거 완전히 파악을 못 하거든. 그 그래서 실천 이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우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도 인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태어나서 신 그렇잖아요. 앞에서 예, 그리고 진리 우리 앞에서 인간은 신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라. 우리는 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신에게 부여받은 그런 선의지, 굿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는 한 이거를에 대한 어떤 의무지. 이런 음, 것들이 따라야 되게 돼. 겸손한 철학이네. 굉장히 겸손한 칸트 철학은 그거 아주 은혜의 철학 그 겸손한 철학 기독교 해결은 건방진 해결도 이제 철학이네. 그 정반합이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 존재 신학에 이제 큰 공헌을 남겼다고 보는데 이 신학에 아니, 그리고 기독교 해결은 칸트에 비해서 굉장히 건방진 철학을 한 거잖아. 그렇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어떻게 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절대 정신의 세계가 뭐 쉽게 도달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요? 끊임없는 그 역동적인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의 컨셉을 오픈시켜야 돼. 오픈시켜서 정반합의 그런 그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러나 자기의 그 정신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음, 넓혀가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그 낭만주의라는 게 낭만적으로 참 본단 말이야. 절대 정신은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 이성을 가지면 어떤 절대 정신의 세계를.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참으로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그 선만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악은 없고, 그리고 참만 있는 거고, 거짓은 없고, 음. 역설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 데서는. 여기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 철학,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그런 가정을 과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런 세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래서 고 박사님이 끝으로 그 챕터 끝으로 비판하는 점은 뭡니까 도대체? 해결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게 네. 아주 이거 네. 너무 아,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아, 조금씩 얘기해야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고 박사님께서 이 해겔의 철학을 통해서 칸트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 지금 윤모식이 아, 윤모식이를 좀 비판을 하면 어, 김모식이와 윤모식이를 비판을 한다면 음, 어떤 비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비판을 미주 하냐고. 학 미주의 활발하게 이게 학자인 좀이라도 좀 이런 사고를 좀 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권불 10년 이제 권불 10년도 아니지 어, 그
어차피 5년짜리 잘해봤자 5년인데 그 전에 탄핵당할 수도 있고 5년짜리 정권인데 겁이 너무 없어. 지금 이 정권은 겁이 너무 없어요. 음, 어, 지금 뭐 자기들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결국 오늘 우리가 대화한 그런 어떤 뭐 칸트니 헤겔이니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뭐 계속 그러잖아. 항상 그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 그게 그 카르마라는 거, 그거 무시 못 하거든. 그 자기한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음, 이게 밸런스를 상실을 하면 반드시 그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로남불의 그런 극치를 달린다. 결국은 그건 또 상대방한테 그렇게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그런 용어들이 뭐 많아요. Curse is common to roost라고 이게 결국 저주를 내리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 저주를 하면은 결국 이거를 정반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칸트나 헤겔 철학을 비판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비판할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배워야 될 점들이 그렇잖아. 이게 겸손해야 돼요. 이게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정적을 제거하고 뭐 이게 그 쉬운 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어느 정권보다도 옛날 군사 독재, 군사 정권 이후에 지금 이런 어떤 검찰 독재가 없었거든. 이게. 근데 지금 완전히 그 형태만 달랐지. 지금 아주 똑같아. 그 측근들부터 해가지고 그 뭐 하나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전두환 시대 때 하나회라든가 아니면 뭐 박정희 시대 때라든가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그래 한동훈이 뭐 그냥 오른팔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벌써 김건희 그거를 문제를 제기한 검찰들을 다 그냥 저기 뭐야 어 저기 자리 이동시키고 말이지 음, 이게 결국 겸손하지 못한 이 예, 교만한 정권들이 지금 실한 무덤의 예. 독사의 근데 자식. 지무덤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 시간 금방 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지 뭐 집어넣을 거라 뭐 이재명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고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